저희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꼭 하는 일을 소개하잖아요. 그럴 때 작은배라는 콘텐츠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콘텐츠 회사라고 작은배를 소개할 때마다 저는 좀 민망합니다. 워크숍, 만드는 책들, 팟캐스트 이런 것들이 형식만 보면 콘텐츠지만 그렇다고 해서 콘텐츠라는 형식이 좋아서 이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콘텐츠라고 하면은 나도 모르게 바이럴을 떠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잘 되는 콘텐츠. 뭐 이거 알고리즘 타나요? 이런 질문들이 떠오르다 보니까 나를 콘텐츠 제작자로 소개하면은 약간 어색한 거예요, 저도. 큰일이네. 그러면 작은배는 뭘까? 진짜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고 싶은 걸까? 그런 고민을 저희 두 사람이 참 많이 하는데요. 흔하게 떠올렸던 단어 중에 하나는 커뮤니티?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커뮤니티라는 말은 너무 넓게 느껴지고 두루뭉술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런 고민들을 거듭하다가 저희가 찾은 단어가 바로 학교입니다. 작은배는 어쩌면 학교가 아닐까. 그러니까 공동체는 공동체인데 배움을 위해 모인 사람들이 있는 곳인 거죠. 근데 법적으로 보면은 우리를 학교라고 소개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회사들이 스쿨 이런 걸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그런 걸 보면서도 학교라는 단어가 너무 전통적인 정의? 정부가 운영하는 프로그램? 안에서만 노는 단어는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저는 강소파도 그렇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가 일타 강사처럼 점수를 위해서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문제풀이를 알려주고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의 경험담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배운 것들을 공유하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교육 콘텐츠일 수도 있지 않나요? 아주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학교라고 하면은 교복을 입고 정해진 시간에 어떤 공간에 가서 매일 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정해진 커리큘럼에 따라 무언가를 배워야 하고 그걸 잘 배웠는지 평가받아야 하고 그런 시스템이 누구에게나 머릿속에 떠오를 텐데 저랑 강다는 근데 그런 학교를 벗어나 본다면 교육을 더 넓은 의미로 본다면 배움이라는 걸 훨씬 더 일상적으로 할 수 있다면 우리도 학교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맞아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 권위를 지워버리면 그러니까 그 권위를 갖고 싶은 게 아니고 학교라는 말이 지금 가지고 있는 정형화된 틀을 벗어버린다면 작은배도 학교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다니고 싶은 학교의 조건 달리 말하면 우리가 앞으로 만들고 싶은 어떤 배움의 환경은 어떤가?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작은배에서 이런저런 워크숍을 소신이 운영하는 것도 많이 보고 뭐 글쓰기라든지 아니면 저는 영어로 읽고 쓰는 모임 뭐 이런 것도 운영했었고 손으로 노트 만들기, 블루프린트 사진집 만들기 이런 창작 워크숍들을 할 때 항상 모집이 될까? 이런 걱정이 있잖아요. 근데 모집이 결국 되는 걸 보면서 세상에 정말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뭔가 순수하게.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모임들이 이력서에 올릴 수 있는 모임들은 아니잖아요. 자격증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커리어랑 직결된 경우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창작 워크숍에 참여하는 마음은 그러니까 이런 활동들이 내 삶을 풍요롭게 해줄 거라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약간 인간 본성인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누구에게나 내 안을 새로운 배움으로 채워보고 싶다라는 열망이 차오르는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초중고 학교를 다니는 그런 학창시절일 수도 있지만 대학에서 그런 열망을 느낄 수도 있는 것이고 회사를 다니면서 느끼게 될 수도 있고 맞아요. 모든 일을 그만뒀을 때 느끼게 될 수도 있고 심지어 나이가 많이 든 이후에 60대 70대였다가 갑자기 뭔가를 너무 배우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저희가 예전에도 어떻게 늙고 싶은지 어떻게 나이 들고 싶은지에 대해 이야기할 때 공통적으로 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나이가 들고도 무언가를 계속 배우고 있고 싶다. 뭔가 배우고 싶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야기하는 내가 다니고 싶은 학교의 조건도 단순히 어린이들 아니면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가 아니라 내가 지금이라도 만약 학교에 간다면 어떤 학교였으면 좋겠는가 이런 상상을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학교 전문가일 수도 있는 게
제가 너무나 많은 학교를 다녀봤거든요. 초등학교는 한 군데를 다녔는데 중학교를 4군데 다니고 고등학교를 3군데를 다니고 대학교를 2군데를 다녔어요. 이러고 싶어서 이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뭔가 유학 생활을 하고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유학 프로그램이 끝난다든지 다니는 학교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하면서 계속해서 전학을 했었거든요. 한참 나중에서야 취업 준비할 때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내가 너무나 많은 학교를 다녔다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뭐 그러면 중국과 미국과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뭐가 다르냐 막 이런 질문도 받고 하는데 물론 다른데 저는 결국에는 성적으로 학생들 줄을 세우고 학생들로 하여금 나를 비교 대상으로 만들게 하는 거는 비슷한 것 같아요. 목표는 다르죠. 뭐 수능이냐 SAT냐. 근데 결국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경쟁 사회를 떠올리게 되는 건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 제일 먼저 떠올렸던 내가 다니고 싶은 학교의 조건이 줄 세우지 않는 학교였어요. 달리 말해 비교가 없는 학교. 학교에서 비교가 필요한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봤을 때 제가 납득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평가였거든요. 그래도 배웠으면 잘 배웠는지 평가를 해야 할 텐데 어떤 평가가 좋을까 하면 시험지를 나눠주고 점수를 체크해서 내가 지금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얼마나 잘했는지를 아는 거죠. 상대평가인 거죠. 저는 평가는 필요할 것 같아요. 평가가 지금과 같은 방식이 아니라면 줄 세우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건 약간 평가라기보다는 이해일 수도 있겠네요. 그쵸. 용어조차도 평가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게 이해건 평가건 상대적이지 않은 방식으로도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잘 알아낼 수 있다. 이 믿음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막 시험을 주고 점수를 매기고 하는 게 신뢰가 없어서 그런 것도 있거든요. 이 점수가 없으면 애들이 공부를 안 할 거야. 이 경쟁을 시키지 않으면 애들의 동기부여가 안 되지 않나? 그러면 다 놀고 먹고 맨날 밖에서 뛰어놀고 하겠지. 사실 선택하지 않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약간 등 떠밀려서 하잖아요, 공부를. 저도 그랬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배움이 뭔지를 아예 모르는 상태로 살게 되는 거? 특히 요즘에 학교라는 단어 아니면 교육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게 저희가 이제 5월이 되면 엄마 아빠가 되잖아요. 아이가 사실 어린이집, 유치원만 가도 교육의 시작이잖아요. 시설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부터가 교육의 시작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떤 교육을 하고 싶을까? 어떤 학교에 이 고요를 보내고 싶을까 생각했을 때 제일 싫은 건 시험을 보는 학교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저희가 작은 배에서 어떤 워크숍을 열어서 사람들이랑 같이 활동을 하다 보면 당연히 뭐 여기엔 시험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너무 신나죠. 정말 열심히 해요. 놀라울 만큼. 근데 그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는 일에 그렇게 열정적일 수 있었던 것이 뭐 어렸을 때 시험을 본 경험 덕분일까? 그럼 아니잖아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를 스스로 이렇게 결정할 수 있었다면 어른이고 아이고 누구나 자신의 열정을 가지고 그 시간에 임할 수 있는데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초, 중, 고 도합 12년 동안 그 기회를 박탈하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헌책방에 가가지고 서머힐 학교라는 책을 샀어요. 1000원 섹션에 있어가지고 완전 득템을 했는데 서머힐 학교가 영국에 있는 실험적인 학교인데 굉장히 지금 역사가 오래됐어요. 그 학교에는 학생들의 수업 참여가 완전히 자유예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맡기는 거기 때문에 이 학생이 이 학교를 뭐 5년을 다니든 6년을 다니든 수업에 오고 싶지 않으면 안 와도 돼요. 근데 이런 좀 파격적인 제도를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얘는 뭘 배워? 뭐 얘가 13살이 됐는데도 글도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해. 그러면은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아무리 뭐 수업을 안 나오던 친구들도 갑자기 배우고 싶은 게 생기는 거죠. 나는 책 읽는 거는 싫은데 뭐 목공을 갑자기 해보고 싶어. 해서 뭐 나중에 기술자로 어른이 되어서 일을 하게 된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이 책을 쓴 사람이 교장인 닐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 이 세상에 문제아는 없다. 특히나 이 학교가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는
다른 일반적인 학교에서 좀 적응을 잘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사회에서 말하는 문제아라는 이미지가 있는 그런 학생들이 왔던 거죠, 전학을. 이 학생들은 처음에 와 자유다 하면서 몇 개월 정도는 수업에 아예 참여도 안 하고 자유시간을 막 가진대요. 그러다가 저절로 교실로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배우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의 아이들은 가지고 있다. 호기심이 있다. 이 세상에 문제는 없다. 이런 메시지가 좀 마음을 울리는 메시지더라고요. 심지어 초등학생일 때부터 저학년일 때부터 공부를 못하거나 뭐 수업 시간에 누워서 자거나 이런 친구들은 선생님들이 안 좋아했잖아요. 그걸 모두가 다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친구는 이 학교에서 소외받는 친구고 벌써부터 뭔가 쟤는 좋은 어른이 되지 못할 거야 손가락질 받는 느낌도 있고. 그래서 제가 다니고 싶은 학교의 기준에 자유로운 환경이 꼭 빠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최대한 자유로운 환경,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규율이 있어야 하겠지만 수학이 싫어? 그럼 수학 공부하지 마. 뭐 국어가 싫어? 뭐 국어책 쳐다보지도 마. 오히려 이런 자유를 선물하는 환경이 있었으면은 내가 뭘 좋아하지? 내가 어떻게 살고 싶어 하지? 이런 고민을 좀 덜 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지도 않았을까? 일단 내가 뭘 배우고 싶은지부터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많은 것을 즐겁게 배웠다 하는 경험을 억지로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스스로 기획한 프로젝트, 스스로 찾아간 프로그램 이런 곳에서 즐거웠지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와 너무 즐겁다 이런 적은 사실 없죠. 제가 다니고 싶은 학교의 조건 두 번째는요. 결과물을 내 손으로 만드는 학교예요. 저는 엄청난 결과물이 아니더라도 그 창작의 과정을 직접 밟고 그리고 결과물을 만들어서 사람들 앞에 선보이는 그런 경험들이 누구에게나 꼭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학교를 다녔던 기억을 쭉 돌이켜봤을 때 어떤 기억이 좀 나를 바꿨을까? 어떤 기억이 오래 갈까? 생각해본 결과예요. 제가 떠올리는 건 시험을 보고 좋은 점수를 받았을 때, 친구들이랑 맛있는 걸 먹었을 때, 그럴 때보다는 학교에서 열린 댄스 대회에 친구들이랑 안무를 짜서 막 한 달 동안 연습해가지고 나가서 상은 못 받았지만 그 무대에 섰던 그 시간. 그런 것들이 떠올라요. 제가 이번에 처음 떠올렸던 기억이 뭐가 있냐면 초등학교 4학년 때 선생님이 정말 좋으셨거든요. 선생님께서 반 안에서 장기자랑 같은 거를 기획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친구들이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있잖아요. 그 노래를 수어로 연습해서 저도 그거 그 무슨 혹시 학교 과정에 있던 건가 그럼? 그거를 발표해보자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발표회이기 때문에 모든 준비를 친구들끼리 알아서 해야 해요. 근데 노래를 틀고 싶은데 노래를 틀 수 있는 방법을 모르고 그때는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밖에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저희가 그 음원이 있는 카세트 테이프를 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공 테이프를 구해서 거기에 녹음을 해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말에 친구들이랑 만나가지고 노래 틀고 막 공테이프에 녹음하고 옷 어떻게 맞출 건지 막 정하고 수어로 노래를 연습해서 공연을 했던 그런 기억들. 저는 그런 기억들이 학교 다니면 이런 게 좋았지. 학교를 다녀서 좋았던 게 있다면 이런 거지. 하는 순간들이에요. 그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무언가를 더 많이 만들어 볼 수 있는 경험, 그런 기회를 학교가 많이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까 서머힐 학교 예시를 들었을 때 뭐 목공 수업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다녔던 학교를 떠올려 보면 대학에서는 그러지 않았지만 초중고등학교에서는 발표회 이런 건 정말 특별한 이벤트고 그죠. 대부분은 국영수사과잖아요. 그러니까 예체능은 좀 무시당하는, 정규고과에서는 무시당하는 그런 상황이었다 보니까 내가 뭔가를 만들어 보고 싶다. 배워보고 싶다라는 열망도 잘 안 생기고 그 열망이 생기더라도 학교 밖에서 배울 곳을 찾아야 하는 거죠. 그 미술을 전공하거나 음악을 전공하는 친구들 중에 학교에서 배운 걸로 충분해가지고 대학에 가거나 이런 사람은 없었잖아요. 그렇죠. 다 거금을 들여서 레슨을 받고 학원을 다녀야 하는 거였으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더 폭넓은 창작의 방법들, 도구들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좀 학교가 제공해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학교에서의 창작 활동을 생각할 때
굶주림이 심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제가 어릴 때 유학을 하다 보니까 중국에 가서는 중국어를 못하고 미국에 가서는 영어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을 이야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뭐 선생님이든 친구들이든. 그래서 항상 조용하고 무표정이고 이렇게 학교 생활을 했다 보니까 나를 표현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였죠. 친구들한테 인사도 잘 못하는데 어떡해. 난 슬퍼요. 이런 얘기 들으면.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사실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딱 하나 떠오르는 게 제가 처음으로 미국에 갔을 때 다녔던 학교에 이 아트 수업이 있었어요. 근데 아트 선생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었어요. 제 기억에 성함이 미세스 앤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선생님이 방과 후에 제가 영어를 못하니까 나무라고 해가지고 좀 더 알려주고 이랬을 정도로 좋은 분인데 하루는 가니까 모자이크를 하는 거예요. 이 색종이를 찢어가지고 그림을 그려놓은 데다가 이렇게 조금씩 붙이는 건데 그거를 하는 게 그때 좀 재밌더라고요. 되게 별거 아니고 뭔가 내가 그림을 직접 그려서 막 멋있게 한 것도 아니고 약간 유럽풍 그림에다가 색종이를 찢어서 붙이는 건데도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집에 가서도 그거 가지고 가서 막 더 붙이고 그랬거든요. 그런 식으로 학생들의 면모를 발견할 수 있게끔 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때 모자이크도 그렇고 캘리그래피도 같은 수업에서 배웠거든요. 아, 그랬구나. 네, 그것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뭐 사실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썼어요. 근데 그 ABCD를 캘리그래피 펜으로 그 쓰는 걸 배우는 게 너무 재밌다 보니까 그 카톨릭 학교다 보니까 기도문을 쓰는 숙제가 있었는데 그걸 써가지고 방학 때 한국에 가져가서 엄마 아빠한테 주니까 그거를 액자로 네. 해놓고 아직도 엄마 집에 가면은 그게 있거든요. 저도 그 액자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가 너무 감동으로 다가오는데요. 네, 제가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제 마음이 정말 우울할 때 뭐 미국에서 너무 적응을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전에 작년 이맘때네요 벌써 나 이야기 무대라는 독백연기 워크숍을 기획한 적 있죠. 제주에서 활동하시는 연극인 서혜님의 이제 지도하에 8명의 배우들이 모여가지고 그때 거의 10주 동안 매주 모여서 연기도 배우고 나만의 독백극도 쓰고 마지막에는 친구들이랑 가족들을 초대해서 발표회까지 열었잖아요. 그때도 느꼈던 게 이렇게 여전히 나를 담아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그거를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경험이 어른이 되어서도 나이를 먹어서도 정말 강렬하구나. 너무 귀한 경험이죠.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 저희가 그 워크숍을 기획하면서 봤던 다큐멘터리가 있는데요. 제목이 우리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면이에요. 이 다큐멘터리를 봤을 때 미국에 있는 다양한 고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기 프로그램에 대해 알 수 있었거든요. 학교마다 동아리죠. 연극 동아리가 있고 그 연극 동아리에서 활동하면서 연기에 대해 꿈을 꾸게 되거나 이런 친구들이 그 다큐멘터리에 정말 많이 나와요. 근데 제가 그걸 봤을 때도 정말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제가 다녔던 학교에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좀 본격적으로 해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었다 보니까 그런 환경이 참 부럽더라고요. 이런 학교에 이런 드라마 클럽이나 뭐 연극 동아리나 이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잖아요, 우리나라가.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 중고등학생이 연극 무대에 선다고 하면은 많은 또 어른들이 너 나중에 커서 배우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아주 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무대에 서서 연기를 하는 게 이 학생에게 어떤 의미인 건지, 과정이 어땠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이런 게 궁금해야 하는데 나중에 커서 배우로 성공할 거냐라는 질문을 먼저 하는 문화이지 않나 좀 이런 생각도 해요. 근데 이거는 뭐 연기뿐만 아니라 어린 나이에 공부가 아닌 예체능을 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약간 그런 자동적인 반응? 그 최근에 저희가 봉사활동하는 곳에서 어떤 새로운 분을 만났는데 그 새로운 봉사자분께 따님이 있었어요. 근데 따님이 이제 중학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학교 환경이나 공부하는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듣다가 알게 된 게 저희 때보다도 오히려 지금은 더 빠르게 진로를 정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나마 제가 학교에 다닐 때는 그 성적 잘 나오면 그때 거기에 맞춰서 뭔가 진로를 정해도 된다. 그래도 상관없다. 좀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만큼 공부가 짱이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강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요즘에는 또 일찍 진로를 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생활기록부도 관리하고 내가 갈 학교나 과를 미리 정해서 거기에 맞는 어떤 스펙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쌓아야 하는 방식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 저는 그때 말은 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어린 나이에 진로를 그렇게 빨리 정하지? 나는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뭐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경험이 좋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흔히 말하는 학교에서는 어떤 점을 향해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맞죠. 대부분은 그게 대학이고 예전에 제가 학생일 때는 그냥 그 대학이 뭐 인서울대학 정도여서 공부를 잘하면 된다 정도의 압박만 있었다면 요즘에는 어떤 대학, 어떤 과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기 때문에 진로까지도 미리 고민해야 한다고 말하는 게 아닐까 싶어가지고 참 부담이 되겠다. 그러니까 저는 초중고 대학교의 취업 사관학교하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취업을 하기 위해 공부를 한다?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엄지척 해줄 만한 곳에 취업을 하기 위해 아니면 전문직을 가지기 위해 초등학생 때부터 준비를 한다. 저는 대학에 가는 걸 내려놓을 수 있냐 없냐에서 많이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대학에 가려면 맞춰야 하는 조건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따라야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도 대학에 가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고등학생 때 학점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고 다른 친구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저 친구는 나보다 학점이 높네 저 친구는 나보다 더 좋은 대학에 원서를 넣네 이런 거에 시달리면서 살았던 것 같은데 내가 대학을 안 가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그래서 저는 내가 다니고 싶은 학교의 기준 중 하나가 대학을 보내지 않는 학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한다면 검정고시든 준비할 수 있죠. 그거는 자율이니까. 근데 저는 그게 꼭 그 대학으로만 국한되는 건 아닌 것 같은 게 저도 들으면서 진짜 맞는 말이다 공감했던 이유가 어른들이 왜 어떤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뭔가를 배울 때 즐거워할까 생각해보니 뭐가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른들은. 이 글쓰기 워크숍에 참여를 해서 글쓰기를 잘해가지고 꼭 작가가 될 필요가 없고 이 연기 워크숍에 참여해서 독백 무대를 한번 올려봤다고 해서 꼭 배우가 될 필요는 없고 하지만 어떤 가능성들을 안에 하나씩은 키울 수 있겠죠.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걸로 대학을 가야 한다거나 뭔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압박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모든 뭐 연기 워크숍, 글쓰기 워크숍이 이런 건 아닐 것 같아요. 등단을 원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글쓰기 워크숍도 있을 거고 배우 지망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기 워크숍도 있을 거고 뭐 그렇지만 작은 배가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사실 그런 어떤 목표 지향적이진 않잖아요. 오히려 그래서 더 배움이 즐거울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서울에 살면서 회사 다닐 때도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때는 일을 잘하고 싶다는 열망이 너무 강해서 뭐 사비로 그 수업을 들을 때도 있고 회사에 지원을 받아서 들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그렇게 즐겁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그 수업을 잘 들어서 이 지식을 머리에 막 잘 넣어야 회사에서 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 배움을 통해 내가 뭔가 되어야 된다. 더 나은 나, 다음 단계 뭐 이런 걸 생각하는 순간 배움 자체의 재미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는 거죠. 내 월급을 높이기 위해서 배움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더 좋은 대학에 가서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하니까 흔히들 말하는 안정적인 삶 너 그렇게 해서 어떻게 먹고 살래? 라는 질문에 당당하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니까 공부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그 소신이 지망생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저는 최근에 한 생각이거든요. 지망생이라는 단어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저희도 글을 쓴다고 하면은 몇몇 분들은 그래서 작가 지망생이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근데 저는 그냥 작가라고 하거든요.
배우면 배우지 배우 지망생은 아니지 않나? 뭐 유명한 드라마에 나오고 나서야 저는 배우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고 약간 유명세를 얻어야만 내가 이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글을 쓰는 사람이면 다 작가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프로 작가, 아마추어 작가 이렇게 나누고 거기 안에서도 약간 급을 나누고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내 글 잘 쓰면 되고 다른 사람이 글 잘 쓰면 박수 쳐주면 되고 뭔가 이 정도로만 하면 되지 않나? 작은 배를 하면서 어떻게 먹고 사냐는 질문을 진짜 많이 받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잘 먹고 살고 있나라는 본질적인 네, 질문을 하게 되네요. 나 자신에게 물어보게 되거든요. 저는 잘 먹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학교가 먹고 사는 문제를 잘 가르쳐줘야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먹고 사는 문제는 취업은 결코 아닌 것 같고 그러면 학교가 뭘 가르칠 수 있을까 고민해봤는데 너무 많더라고요. 뭐 농사, 요리, 영양, 운동, 감정표현, 수선, 조각, 음악 감상, 작곡, 글쓰기, 책 재단 제본, 영상 촬영 편집, 프로그래밍, 세금 계산, 명상, 자산 관리 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학교 하나 나오겠는데? 진짜 먹고 사는데 중요한 것들? 음. 왜 학교가 이거 안 가르쳐줬지? 싶은 아. 것들? 그러니까 저는 마트에서 채소를 봤을 때 이 채소가 심어져 있을 때 어떤 모양인지를 몰라요. 뭐 레몬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뭐 고추가 어떻게 자라는지도 모르고 감자와 고구마의 영양소 차이가 뭔지도 모르고 감자에는 또 어떤 종류가 있는지도 모르고 근데 이런 것들이 엄청 살면서 중요한 정보잖아요. 이런 부분을 아예 배우지 않았다는 게 난 대체 뭘 배웠을까? 미국의 역사를 배운 게 나에게 대체 무슨 의미가? 역사를 배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풀이를 위한 역사를 배운 게 문제인 거죠. 요즘 아마 학교에 가면은 이런 먹고 사는 문제를 가르쳐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AI를 많이 가르칠 것 같아요. 아이들 AI 시대에 적응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거죠. 근데 그거는 제가 생각하는 먹고 사는 문제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좋은 직원이 되게 만드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이 변화하는 조직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가, 뭐 독립성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그러니까 뭐 정부에서 교육의 변화를 만든다고 할 때 강조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서 저는 아쉬운 것 같아요. 학생들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막 우울한지 이런 통계들도 많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뭔가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책은 수십 년간 이미 연구가 되어 있고 실험적인 제도를 만드는 대안학교를 참고해보면은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더 창의적이고 스트레스 없이 좋은 어른으로 클 수 있구나.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이 아이가 고분고분한 회사원으로 잘 자랄 수 있나를 고민하는 것 같다고 해야 될까요? 제가 생각하는 내가 다니고 싶은 학교의 또 다른 조건은요. 나와 다른 세대와 교류할 수 있는 학교입니다. 저는 점점 생각하게 되는 게 내가 몇 살인지,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몇 살인지 이런 거는 모르는 게 장땡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새로 누굴 만나도 나이를 물어보지 않고 그런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 사람 나보다 나이가 많을까 적을까 그런 생각 자체를 잘 안 하는 편이에요. 물론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보다 연장자거나 이러면 존대하고 존중하고 이런 건 있지만 나이를 생각하지 않을수록 권위에도 좀 강해지는 것 같아요. 권위 앞에서 맞설 수도 있고 권위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말 못하지 않고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 1살 차이가 너무 대단하게 크게 느껴지잖아요. 맞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학생회를 했었어요. 고1 때인가? 근데 그때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던 게 학생회에 가면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언니들이 있고 3학년 학생의 언니들이 있어요. 근데 3학년 언니들은 활동을 잘 안 해요. 수능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 권력은 고2 언니들이 잡고 있습니다. 아, 제가 여고를 나와서 다 언니들이었어요. 근데 언니들이 무슨 자기가 하늘인 것처럼 구는 거예요. 휘어잡으려고 하고. 다행히 제가 학교를 다닐 때 1살 많은 학생들이 아래 후배들을 기합 넣고 이런 건 없었어요. 그래서 말로만 막 무서운 척 하는 거죠, 언니들이. 근데 언어폭력도 폭력이지. 아, 그쵸. 근데 무슨 폭력을 당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은 나요. 안 무서운데 막 무서운 척 하니까. 그런 경험들이 뭔가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은 존대해야 돼. 깍듯하게 해야 돼. 고분고분 그 앞에선 네 이렇게 해야 돼 하는 분위기를 만든다고 생각해요. 근데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저보다 뭐 한두 살 많거나 어린 학생들 말고 학교 안에서 만날 수 있는 어른은 선생님이 유일했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그야말로 권위의 상징이잖아요. 선생님 말 들어야 되고, 선생님은 시험 문제 낸 사람, 선생님은 나 교복 어떻게 입었는지 가지고 점수 매기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거기 때문에 나이로 권위가 결정되는 환경이었던 거예요. 너무나도 명확하게. 근데 그렇다면 어떤 환경이 나한테 필요했을까 생각해봤을 때 저보다 훨씬 어린 아이들과도 어울려 볼 수 있고, 나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는 환경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 청소년기에는 또래 친구들한테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다. 뭐 또래 친구들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과연 꼭 그럴까? 내가 지금 나보다 훨씬 나이 많은 사람과 얘기 나눌 때 배우는 게 이렇게 많은데 어릴 때라고 안 그럴까? 이런 생각을 뒤늦게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반대로 내가 어떻게 자랐는지, 나는 어릴 때 어땠는지 사실 기억을 잘 못하잖아요. 나보다 훨씬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나와 전혀 다른 존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대해야 하는지도 저는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좀 폭넓은 나이대의 사람들이 항상 뭐 매일매일 어울리지 못하더라도 교류의 기회가 좀 충분히 주어져야 권위라는 게 나이에서 오는 게 아니구나. 사람들마다 다 다르구나. 이런 걸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학교의 계층이 선배와 후배로 나뉘는 순간 너무 안 좋은 환경인 것 같아요, 진짜. 저는 한국에서 초등학교만 다녀봤는데도 6학년 때 제가 얼마나 기세 등등했는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교의 거의 주인은 나야, 이런 느낌이었어요. 예체능계에서도 선배 후배가 나뉘잖아요. 뭐 데뷔가 언제세요? 맨날 예능 보면은 그거 물어보잖아요. 누구누구 선배님 이렇게 꼭 붙여야 하고. 근데 그런 문화가 저는 숨막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책에서 읽었던 어떤 사례가 있는데, 노인들이 행복한 요양원을 어떻게 만드는가 그 케이스를 설명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 양로원 옆에 바로 어린이집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이집이랑 양로원이 정원인가 놀이터를 같이 써요. 그래서 오후가 되면 산책을 하거나 햇볕을 받고 싶어서 나온 노인들이 그 공간에 모이고, 어린이들이 또 놀러 나오는 거죠. 근데 그렇게 같이 공간을 공유하다 보니까 어린이들이랑 노인들이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노인들은 아이들을 보면서 활기를 얻고, 어린이들은 내 친구였던 노인이 이제 시간이 흘러서 죽었을 때 죽음이라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이런 것도 처음 경험하고, 그러니까 이런 환경이 가능해지는 거죠. 어찌 보면 이런 역할을 예전에는 동네, 이웃들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금은 그러지 못하잖아요. 이웃들이 교류도 많이 하지 않고 한 동네에 비슷한 사람들, 비슷한 환경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경우도 있고, 뭐 오피스텔이 많은 데는 젊은 직장인들이 살고, 이런 격차도 커지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기능들도 좀 학교에서 할 수 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학교의 절대적인 권위는 선생님이잖아요.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서머힐 학교에는 선생님들의 권위가 정말 없고, 학생들과의 전체 회의에도 학생의 의견과 교장의 의견이 똑같대요. 그래서 교장이 안건을 제시해도 번번이 탈락하고, 왜냐면 학생들이 오히려 더 힘이 세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교장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죠. 또 일화가 나오는데 애들이 밤늦게까지 베개 싸움을 기숙사에서 하고 있었대요. 교장이 자기 방에서 글을 쓰는데 너무 집중이 안 되니까 나와서 얘들아 베개 싸움 좀 하지 마, 이제 좀 자자,
나 글 쓰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애들이 처음에는 막 도망갔대요. 그러다가 뒤돌아서 보더니 아 뭐야 교장이었어? 하면서 다시 돌아와서 베개 싸움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은 오히려 이런 그 취침 관리하는 학생이 있대요. 이제 그 관리하는 학생이 나와서 뭐라고 할까봐 막 도망간 거였는데 교장인 걸 보고 안심을 하고 계속 베개 싸움을 한 거죠. 귀여워. 근데 이런 게 되게 놀랍잖아요. 근데 저도 어쩔 수 없이 뭔가를 가르치는 사람은 연장자, 경력자 이런 고정관념이 확실히 있는 것 같은 게 작은 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저희가 직접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진행자를 모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진행자를 모실 때 엄청 화려한 경험이 있거나 이 분야에서 뭐 엄청나게 많은 공부를 했거나 이런 분들을 초대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이걸 배우는 걸 스스로도 좋아해서 독학해가지고 여기에 시간을 많이 써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워크숍을 맡기고 싶어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떤 모임이나 워크숍을 진행하게 될 때는 스스로 자격을 계속 검열하게 돼요. 제가 지금 작은 배에서 수필합평 모임을 벌써 이제 5기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내가 수필합평 모임을 운영할 자격이 있나? 나한테 그런 권한이 있나? 그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됐어요. 내가 무슨 등단한 작가도 아니고 글쓰기 강사도 아닌데 이런 걸 열어도 되나? 나도 모르게 뭔가를 진행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권위가 있어야 돼. 그에 걸맞는 무언가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정말 없더라고요. 오히려 권위가 없는 선생님이 진행하는 워크숍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유의 분위기가 있어요. 그죠. 저희도 지금 그 팟캐스트 제작 워크숍을 버드콜과 함께 진행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팟캐스트 뭐 권위자는 아니잖아요. 저희 두 사람이 해온 방식밖에 모르고 그게 전부인 사람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워크숍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배웁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이 질문 주시면 잘 모르겠는데 한번 찾아보고 다시 알려드릴게요 하면서 저희도 좀 대등한 입장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뭔가 가르치려면 박사학위는 있어야 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코딩이나 프로그래밍을 진짜 잘 못하거든요. 근데 관심이 많다 보니까 취미로 웹 개발을 조금씩 해요. 그리고 재밌다 보니까 뭐 블로그 플랫폼이나 아니면 글쓰기 소프트웨어 도구나 심심할 때 막 찾아보고 직접 사용도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블로그 만들기가 너무 재밌어서 블로그 만들기 워크숍을 하고 거기에 와주신 분들이 너는 무슨 전문 개발자도 아닌데 이런 걸 가르치냐라고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내가 개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입장을 더 잘 이해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거는 장점 아닌가?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워크숍을 열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제가 퀼트를 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제가 만든 코스터를 보고 친구가 워크숍 한번 열어주면 안 되냐고 물어봤어요. 자기도 바느질을 좀 배우고 싶고 이런 실생활에 쓸 수 있는 거 만들어보고 싶다. 근데 옛날 같았으면 제가 아니야 나 너무 못해. 그렇게 가르칠 정도 아니야. 막 이랬을 것 같은데 솔깃하더라고요. 그죠. 네. 왜냐면 제가 25년 정도 퀼트 하신 선생님께 배웠거든요. 근데 그때 좀 어려웠어요. 왜냐면 선생님한테는 너무 당연한 게 저한테는 당연하지 않았던 것들이 많았어요. 바늘에 실 깨는 법, 처음에 뭐 만든 매듭 숨기는 법,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선생님한테는 이제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다른 스킬이 중요하다면 처음 배운 입장에서는 이것도 모르겠는데 하는 것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 저에겐 생생하니까 기본부터 잘 알려주는 건 내가 잘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워크숍을 하면서 내 실력도 많이 늘겠다. 그래서 한번 열어볼까 하는 생각만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건 좀 비슷한 이야기이기도 한데 학교 내 다양성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나와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나와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지금의 교육 시스템을 보면 다들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학교를 다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가 얼마나 앞서 있나, 뭐 선행학습을 하고 있나, 점수가 얼마나 잘 나오나, 몇 등인가 이걸로 좀 재단을 하는 거고. 근데 내 옆에 친구는 뭐 대학을 가기로 했고, 또 다른 친구는 뭐 음악가가 되기로 했고, 또 다른 친구는 영화 감독이 되고 싶어 하고,
또 다른 친구는 창업을 하고 싶어 하고. 근데 이런 친구들이 내 곁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기서 좀 더 이상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친구들이 심지어 다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좀 이뤄지기 힘든 상인 것 같긴 한데, 뭐 한 친구는 인도에서 오고, 한 친구는 뭐 영국에서 오고, 한 친구는 뭐 방글라데시에서 오고, 뭐 이런 식으로 다른 문화권에서 자란 친구들, 나와 완전히 다른 사람, 거기다가 목표까지 달라. 이런 사람들과 내가 많이 어우러질 수 있었다면 참 좋았겠다. 제가 생각했던 좋은 학교의 기준 중에 하나가 나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학교였거든요. 솔직히 저는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이 뭐 은비는 뭐가 하고 싶니? 은비는 뭐가 좋니? 은비는 뭐가 어렵니? 이런 식으로 물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나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 세계가 전부잖아요. 나에 대해 정말 잘 이해하려면 다른 세계와 부딪혀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나 바깥의 세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때 어른들의 역할이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 너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이런 걸 좀 발견해주고 독려해주는 그런 역할을 누군가가 해줘야 하는 것 같아요. 학생을 뭔가 인간으로서 이해하려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게 저도 공감이 많이 되는 게, 저는 계속 유학을 하다 보니까 나의 존재가 그냥 학비라고 생각한 경우가 많거든요. 고등학교 때는 한 번은 이런 국제학생을 관리하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의 사무실에 갔는데 제 학과 스케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걸 좀 수정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러 갔었는데 이분이 그때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너 이거 마음에 안 들면 우리 학교 다니지 마. 너 같은 아시아 애들 밖에서 줄 서고 기다리고 있다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아, 나는 그냥 학비 내는 사람이구나, 이 학교에. 내가 누군지 중요하지 않은 거죠, 이 사람한테는. 그냥 돈만 내라. 그리고 내 말 잘 들어라. 이게 그 당시 저에게 좀 엄청 큰 상처였고, 그리고 대학교 때는, 제가 대학교는 그래도 참 재밌게 다닌 것 같은데 처음에 사립대학교를 다녔거든요. 좋긴 했지만 너무 비싸가지고 제가 공립대학교로 편입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또 이런 입학 관리하시는 직원분한테 가가지고 지금 제가 학비를 내기가 어려울 것 같다, 너무 비싸서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너는 이 학비를 전부 내는 조건으로 합격이 된 거기 때문에 학비를 못 낼 거면은 다른 학교로 가는 수밖에 없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학교는 결국에는 회사구나, 이익이 제일 중요하고 돈이 제일 중요하구나 라는 걸 또 알고 편입을 했었죠. 제가 다녔던 학교뿐만 아니라 많은 곳들이 그럴 것 같아요. 학생을 그냥 숫자로만 판단하고 뭐 학비를 내는 애가 몇 명이 있네, 학교의 재정 상황이 어떻네, 어떤 학교가 돈이 많네, 적네, 막 이런 것도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다니고 싶은 학교는 돈이 많은 학교도 아니고 학생을 돈 내는 약간 고객처럼 보지 않는? 선생님들이 업무가 과중하다는 이야기가 진짜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학생들을 돌보고 학생들 공부를 도와주고 가르치고 그런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행정 업무가 그렇게 많대요. 근데 저는 그런 환경들도 결국에는 학생을 학비까지는 아니지만 일로 보게 하는 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만 해도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도 막 바쁘면 하나하나가 그냥 해야 하는 일처럼 느껴지고 빨리 쳐내야 하는 투두리스트 목록 중 하나, 그 정도로만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선생님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러면 저랑 강단이랑 같이 학교를 만드는 거예요. 아, 근데 이쯤 되니까 학교라는 말을 쓰면 안 될 것 같네. 근데 아무튼 학교를 만든다면 어떤 수업을 열고 싶은가? 한번 좀 상상해볼까요? 저는 이 질문 들었을 때 바로 떠오른 거는 아무것도 안 하기. 그러니까 수업 이름이 아무것도 안 하기예요. 아, 너무 좋은데? 이 수업에 오면은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거다. 뭐 핸드폰도 하지 말고 책도 읽지 말고 공부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한번 하지 말아보자. 그걸 목표로 한번 삼아보자 라고 해서 모인 다음에 아이들과 대화를 많이 나누는? 그럼 대화하는 수업이잖아요. 아, 근데 아무것도 못하니까 말은 하지 않을까요? 뭐 잠을 자고 싶으면 뭐 잠을 자는 것이고. 아, 그런 거네. 네. 아무것도 안 해보자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함께 보는 그런 네. 수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진짜 정해져 있지 않은 거고 뭐 결국에는 공부를 하게 될 수도 있고 결국에는 뭐 같이 영화를 만들고 있을 수도 있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하지만 시작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걸로 해서 한번
흘러가게 둬보자. 저는 이런 생각을 할 때 계속 고요를 생각하게 돼요. 근데 저는 요즘 사실 작은 배를 어떻게 앞으로 꾸려가야 할까 고민하게 되는 것도 고요랑 관련이 좀 크거든요. 작은 배가 학교 같은 곳이었으면 좋겠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배우고 싶은 것을 즐겁게 배울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상상을 하다 보면 고요가 컸을 때 작은 배를 다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요가 어떤 수업을 들으면 좋을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생각하면서 제일 먼저 떠올랐던 건 혼자 공부하는 법. 내가 좋아하는 것을 어떻게 깊게 파고들 수 있는지. 실제로 막 파고들어보고 그거 발표도 해보고 친구들이랑 같이 나눠보고 뭐 이런 것도 저는 재밌는 수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제 생각에는 아무것도 안 하기 수업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혼자 공부하기 수업을 들으면 딱이네요. 학교의 역할이 뭐냐 하면 가장 우선은 저는 독립이 아닐까요? 맞아요. 그 부모의 교육의 가장 큰 목표도 독립이라고 하잖아요. 아이가 정말 성인이 됐을 때 행복한 성인으로 독립할 수 있게 돕는 거. 저는 뭐 학교라고 솔직히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성인도 사실 독립하지 못한 성인이 너무 많죠. 정말 나를 이해하고 나를 표현하고 나를 찾아가고 싶은 사람들을 도우려면 뭔가 혼자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줘야 할 것 같은데 이게 뭐 다양한 뭐 도구를 사용하고 창작을 해보고 이런 수업들도 좋지만 제일 혼자 하기 좋은 건 공부잖아요. 그래서 혼자 공부하는 법. 저는 대학생이 되고 나서야 좀 긴 호흡의 공부를 했거든요. 논문도 좀 길게 써보고. 근데 초등학생도 논문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내가 진짜 관심이 있다면 그게 뭐 루빅스 큐브든 보드게임이든 스타크래프트 이제 안 하겠죠. 자기가 재밌다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그것도 충분히 공부거리가 될 수 있지 않나. 맞아요. 사실 저는 그런 맥락에서 아직도 혼자 공부하는 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이런 수업이 어른에게도 필요하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오늘 또 구구절절 우리가 다니고 싶은 학교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또 듣고 계신 강소파 친구들의 의견도 궁금하거든요. 다들 어떤 학교를 다니셨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부분은 문제였구나, 이런 부분은 좋았구나,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내가 학교를 만든다면 이런 학교 한번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아무래도 내가 어떤 학교를 경험했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배움을 경험했냐에 따라서 다들 상상하는 바가 다를 것 같아요. 강소파 친구들이 생각하는 내가 다니고 싶은 학교의 조건도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소팟은 96명의 작은배 후원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작은배 후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작은배.com, jagunbae.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소파 친구들이 남겨준 댓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은 작은배 방명록에 이참치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영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지내며 졸업영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방명록을 남겼던 참치입니다. 어느새 1년이 흘러 졸업영화 제작 및 상영도 무사히 마치고 학교를 떠나 새로운 둥지를 찾아 나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문득 오랜만에 강소팟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꾸준히 항해 중인 작은배를 보며 저 역시 더디고 힘들더라도 멈추지 않고 나아가리라 마음을 먹습니다. 영화 제작은 캄캄하고 광활한 바다 한가운데서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는 염원을 품고 불빛을 밝히는 일 같다고 생각해봤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것들을 보다 보니 비단 영화뿐 아니라 모든 창작행위가 그런 항해와 닮아있는 듯 합니다. 저 또한 작은 배의 불빛을 발견하고 그쪽으로 뻘뻘뻘 다가가 기웃거리며 살펴보고 잠시 만나 이야기를 듣고 또 각자의 길을 순항하고 저의 배는 어떤 모양일지 어떤 속도로 나아갈지 또 어떤 물살을 만들어낼지 매일같이 고민하며 함께 항해하고 싶습니다. 강단과 소신 그리고 모든 작은 배들 화이팅! 참치님 너무 오랜만이에요. 닉네임이 독특해서 보자마자 참치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1년이 흘렀다는 게 좀 믿겨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새에 벌써 졸업 영화도 만드시고 상영까지 했다고 하시니까 어떤 영화를 만들었을까 너무 보고 싶다. 그 영화 상영회를 제주도에서 한 번 더 하면 좋겠다. 진짜. 네. 너무 재밌겠는데요? 저희 작업실에서라도. 연락 주세요.
삼치님 오랜만에 인사 남겨주셔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그늘님이 방명록에 남겨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끔 세상이 이미 너무 많은 정보와 이야기로 넘쳐 망망대해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그런 와중에도 작은 배 한 척이 이름처럼 둥실둥실 항해하다 흐르듯 저에게도 닿았네요. 작년 여름 친구와 둘이서 팟캐스트를 시작하면서 방향성을 잡아가려 다른 팟캐스트들을 참고하는 도중 강소팟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귀여운 표지 사진에 이끌려 팟캐스트를 듣게 되었고 사이트의 글을 읽고 비슷한 관심사를 발견해가며 일방적 내적 친밀감을 쌓아가다 방명록까지 오게 되었어요.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해가고 그 속도에 민첩하게 적응하는 것이 때론 정답이자 미덕처럼 여겨지는 사회에서 시대의 흐름에 꼭 발맞추지 않고도 자신만의 리듬을 만들어가는 창작자들이 더 반갑게 느껴지곤 하는 것 같아요. 강단과 소신이라는 이름처럼 단단한 두 분의 생각과 취향을 들을 때면 고개를 끄덕이게 되고요. 저 또한 창작을 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나를 드러내는 것이 어색하고 낯설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덕분에 전혀 접점이 없던 누군가의 삶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 소중해요. 제가 보따리 장수처럼 무작정 펼쳐놓은 질문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답변을 받을 때면 이야기는 나도 모르는 새에도 파장처럼 어딘가로 멀리 퍼져나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찡해지기도 합니다. 두 분도 작은 배와 강소팟을 운영하면서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가고 계시겠죠? 저희의 파장도 언젠가는 기회가 생겨 맞닿을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보다 더 많은 복 지으며 지내시길 바라는 내향형 청취자가 용기 내어 드림. 그늘님 감사합니다. 강소팟을 레퍼런스로 만나게 되신 거잖아요. 놀라워요. 도움이 되셨는지, 발행하고 있는 팟캐스트는 또 어떤 팟캐스트인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니까요. 저도 너무 궁금해요. 남겨주셨으면 바로 달려가서 들어봤을 텐데 나중에 이 댓글 저희가 읽은 거 들으시면 다시 방명록 오셔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늘님. 다음은 숲수비님이 남겨준 댓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용히 강소팟 애청하다가 처음으로 방명록 남겨봅니다. 이번 현수막 에피소드를 들으며 너무 공감이 되어서 집안일하며 듣는 와중에 계속 맞아 혼잣말하며 들었어요. 저도 현수막, 특히 정치 현수막을 정말 싫어해서 늘 보기 불편하다는 생각만 하며 지나치곤 했는데요. 작년에 저희 집 앞 사거리에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린 적이 있어서 처음으로 국민신문고에 신고해봤습니다. 그 사거리에는 초중 고등학교가 모두 모여 있어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많이 지나다니거든요. 혹시 아이들이 그 문구를 보고 혐오를 그대로 학습하거나 소수자 당사자가 상처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너무 화가 나서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신고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다시 떠올려보니 저 역시 상처를 받았던 것 같아요. 현수막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매체인 만큼 게시 기준이 더 엄격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자체에서 현수막 수거 처리원을 모집한다는 이야기도 강소팟을 통해 처음 알게 되었는데 두 분이 느끼셨을 허탈감 너무 이해가 가요. 저는 서울에 살아서 함께 모이기는 어렵겠지만 제 자리에서 현수막 신고 요원이 되어보겠습니다. 늘 재밌게 듣고 있었는데 이번 에피소드는 특히 공감이 많이 됐고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 반가운 마음에 첫 방명록을 남겨봤습니다. 예전에 강단이 자주 했던 말이 솔직한 글을 발행해야 된다. 솔직한 글을 발행하기 전에는 두려움이 느껴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발행 버튼 누르기 전에는 두려워야 된다. 제가 이번에 현수막 이야기를 할 때 좀 두려웠어요. 왜냐면 쾌쾌 묵은 제 안의 분노가 방송에 너무 많이 묻어났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하지만 너무 하고 싶었던 말이었던 거예요. 그죠. 그런데 숲수비님이 이 에피소드를 듣고 혼자가 아니라고 느꼈다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근데 저야말로 이런 문제에 분노하는 사람이 나뿐만이 아니구나. 혼자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한 번은 현수막이 싫은 이유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설명을 했는데 나는 그렇게까지 신경 안 쓰이던데? 라는 답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때 내가 유별난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 에피소드를 발행하고 또 많은 강소팟 친구분들의 공감을 받으면서 역시 난 혼자가 아니야. 힐링. 무분별한 현수막이 문제라고 믿는
이 훌륭한 사람들 분명히 있었어 라는 걸 알게 되면서 정말 정말 기뻤습니다. 다음은 A반님이 또 작은배닷컴에 남겨주셨는데요. 소신님이 불법 현수막에 대해 쓰신 글을 읽고 저도 문제의식이 크게 와닿아서 보이는 족족 신고 중이에요. 비록 불법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모호해서 거치대 아닌 곳에 있으면 그냥 무지성으로 신고하고 있긴 해요. 신고 후에 현수막이 사라져 있으면 정말 뿌듯. 아무튼 육지에서도 요원으로 활동 중임을 공유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이 현수막 문제에 대해서 경험했던 일화를 수필로 쓴 적이 있어요. 제 개인 웹사이트에 올렸었는데 그걸 A반님이 읽어주셨나 봐요. 이 정도면은 현수막 헌터로 아예 직업을 바꾸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진짜 누가 임명해줬으면 좋겠다. 네, A반님 댓글 감사합니다. 다음은 스포티파이의 쩡님이 남겨주셨습니다. 기다렸어요 강소팟. 일요일이면 스포티파이 새로 고침하게 된답니다. 오늘은 특히 화이팅 넘치는 강소팟이네요. 불법 타파를 향한 열정 넘치는 대화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 오늘 생일이랍니다. 소신과 강단에게 생일 축하 받고 싶은 마음. 생일 축하. 쫑님 생일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저희의 분노를 파이팅이라고 귀엽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스포티파이에 바다님이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강소팟 꽤나 오래전부터 들었는데 이번 회차 너무 재밌어서 댓글 처음 남겨봅니다. 교육용 회차라고 하셨지만 전 왜 이렇게 이런 정치사회 분야가 재밌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거 더 많이 얘기해주세요. 바다님, 제가 사실 정치 사회에 관심이 많긴 합니다. 근데 사실 현수막은 그렇게 민감한 주제는 아닐 수 있잖아요. 근데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내 생각을 편하게 이야기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 그 팟캐스트의 기조가 강단과 소신의 자유로운 대화인데 그래서 어떤 주제든 정말 과감 없이 이야기하려고 항상 마음을 먹지만 여전히 어려운 게 또 정치사회 분야가 아닌가. 근데 그만큼 저희가 미움받을 용기가 없는 거죠. 그 용기를 좀 장착하고 좀 키워본 다음에 다뤄보겠습니다. 바다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문굴님이 스포티파이에 남겨주셨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동네 문제에 관심 갖고 행동하시는 강단과 소신님의 이야기를 들으니 동네 소식에 별로 관심이 없던 제가 부끄러워지네요. 제주는 아니지만 제가 사는 동네를 위해 작은 행동이라도 실천해봐야겠다 다짐했습니다. 불법 현수막도 신고하고 개똥도 치우고 쓰레기도 줍고 뭐든 시작해봐야겠어요. 아, 이런 마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아름다워요. 네, 진짜 아름다운 마음이고 최근 제주도에 눈이 엄청 많이 왔는데 차가 많이 다니는 대로변은 제설을 해주는데 사람이 많이 걸어 다니는 인도는 제설을 안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 근처에 굉장히 가파른 언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인도가 얼어 있으면 내려가거나 올라갈 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종종 걸음으로 조심조심 막 돌아다니는데 그걸 볼 때마다 눈이 왔을 때 내가 거기에 가서 인도를 쓴다면? 이거 제주의 소리에 나오겠는데? 감동 실화로? 나는 아주 좋은 사람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내 이웃을 위해서. 근데 실제로 이번에 저희가 그 언덕을 내려갈 때 보니까 어떤 분이 딱 한 사람 지나갈 수 있을 만큼 제설을 해놓으셨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시에서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시에서 했으면은 다 했겠죠? 네네네. 한 명이 내려가고 한 명이 올라오다가 마주치면 살짝 피해줘야 할 정도로 좁게 제설을 해놓았는데 그것만으로도 그 언덕을 오르내리기가 너무 쉬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 누구지?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누구나 자기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또 뭉굴림 댓글 덕분에 다시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내가 다니고 싶은 학교에 대해 학구열 넘치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일요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일과 삶에 강단과 소신을 빕니다. 감사합니다.